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범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지식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는 이제 투자 동아리 리스크에 가입을 해서 투자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셈 투자자문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운영 전문 인력이라든가 CFA도 뭐 레벨 3까지는 통과 못했지만 어쨌건 준비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NHC 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에서 이제 스몰캡 연구원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축구를 그래도 대충 아시죠? 축구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스포츠니까 축구에 보면 이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가 있습니다. 골키퍼도 있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박지성 선수가 있고, 또 수비수로는 잘 나가는 김민재 선수가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2018년 월드컵이었는데 한국 대 독일전이었고, 이때 보면은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이제 노이어 골키퍼가 하프라인 넘어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역습을 당하면 오히려 참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축구에서는 공격과 미드필더와 수비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무조건 공격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수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공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투자 분석이나 이쪽으로만 치중을 했었는데 스몰캡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아무래도 더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 수비를 못하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가 뭐냐라고 제 생각은, 일단 공격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Analysis. 이게 분석을 잘하고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잘해서 이제 투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공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이런 분석을 위해서 수시로 이제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과 업데이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고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저는 매크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거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공격을 아무리 잘하고 골을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큰 이제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과 미드필더와 수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에서도 보면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에 100% 수익을 났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100% 수익 났다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수익은 조금 덜 나지만 손실이 할 때 10% 정도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투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과를 비교해 보면 이거를 뭐 회기 1년, 2년이라고 했을 때 6년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 투자, 첫 번째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0%죠. 수익률이 빵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원금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밑에 거를 보면 수익률이 146%가 났습니다. 원금의 246%가 됐으니까요. 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고요. 또 다른 이제 지표를 하나 볼게요. 만약에 공격이 동일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T 플러스 1, 그러니까 1년부터 5년까지 이제 계속 100%를 낸다고 할게요. 근데 6년 차에 한 명은 70% 손실을 내고 한 명은 10% 손실만 낸다 그러면 수익의 성과가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먼저일 수 있다. 공격만 생각하는 것보다 매크로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업데이트와 매크로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석을 해서 저희는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 이 투자까지 업데이트를 잘 못해주면 항상 지식은 과거의 주식이 되고 말고 그 지식이 낡아졌을 때 우린 투자의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크로까지 보지 않으면 우리는 큰 흐름에서의 미래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 위기를 피하거나 새로운 큰 기회를 잡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과 산업 분석만이 무조건 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요. 뭐 기업 분석으로는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이 있죠. 예. 아크 펀드를 운용하시는 CPI가 발표가 됐네요. 8.2% 나왔어요. 8.2%? 8.2%면 딱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예상한 대로 나온 건데. 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와, 선물이 갑자기 급락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예상했던 정도 같은데. 일단은 시장 동향을 좀 보시죠. 코어 CPI도 6.6이면 딱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예측한 정도인데. 일단 내용 계속 시작할게요. 성장주 펀드의 대표 주자가 있었죠. 아크 펀드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수익률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61%가 빠졌어요. 여기는 이제 뭐 애플이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했던 곳이죠. 대표적인 펀드. 그런데 이 아크 펀드의 정반대로 했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크 펀드라고 해서 여기 수익률은 71%가 났어요. 그럼 과연 기업만이 정답이고 성장주가 정말 답이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시기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화살을 쏴야 된다고 할게요. 관역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타고서 활을 맞추는 거, 이 관역을 맞추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말을 타고 관역을 맞추는 건 훨씬 더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당신한테 관역에 화살을 맞추면 돈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한을 두지 않고 맞추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은 굳이 비 오는 날 말 타고 활을 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에 딱 적용되는 말입니다. 투자했을 때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관역에만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비 오고 힘든 날에 정말 고개를 부리듯이 말을 타고서 활을 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을 구분하는 것이 매크로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 정치 역학 구조 이것들을 확인하고 가면 적어도 우리는 비 오는 날 그리고 고개를 부리면서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금리는 뭐냐?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금리는 할인율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이자 할인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다. 그러면 돈이 똥값이라는 거죠. 1%만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 뭐 4%, 5%다. 그럼 금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미래 가치를 할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저금리 시대에는 이 할인율이 낮아지는 시대잖아요. 할인율이 낮아지면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거품이 끼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에 무슨 책들이 많이 나오냐? 재테크 책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재테크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 자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테크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 연준이 2008년 말부터 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4번 했죠. 2020년 3월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주식시장을 보세요. 그래서 미 연준의 양적 완화는 뭐다? 저금리 시대, 할인율이 낮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 팔아서 주식이나 코인을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 연준이 다음에 과연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하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금리는 누가 정하냐? 이 금리의 핵심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정하는 건 연준이죠. 페드라고 하는. 연준이 2008년과
2020년에 각각 돈을 풀었어요. 물론 2008년에는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 연준 의장이 돈을 열심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갔죠. 근데 2021년 말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inter is coming.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릴 테니까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지점에 왔을 때, 금리가 올라왔을 때 굿바이 나스닥,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있죠.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그 후반까지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2016년, 2020년 가기 전까지, 2019년까지 시장이 계속 좋았어요. 물론 금리가 이제 막바지 이르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분명 시장은 계속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계를 내려보면 금리를 올리자마자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이 차이가 뭘까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요인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뭐였냐? 이때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경제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서 자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건데, 지금은 경제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때는 수요발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은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차질이 생기면서 이 밑단에서부터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급격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를 빨리 올려야 되죠. 그리고 경제 체력은 이때만큼 받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진 거죠. 분명히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했어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단기에는 이렇게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사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많이 다쳤어요. 선수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경제가 정말 탄탄하냐, GDP 성장률이 받쳐주고 GDP 성장률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금리 상승의 말기가 아니다면 금리 상승을 하는 와중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연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 분명히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는 결정한 요인이 무엇이냐? 고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 금리를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CPI 지표를 굉장히 유념 있게 봤잖아요. 근데 CPI가 높다 보니까 이 CPI를 잡히기 위해서 금리가 높았고, 또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금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연준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금리가 오르면 왜 시장이 부담이지? 이게 그냥 그림 하나를 보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는 할인율이고 돈의 가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고금리 시대면 1년이면 시장에서 편하게 4%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채 1년만 해도 지금 4% 넘었죠. 아주 안전자산인데 말이죠. 근데 은행에만 가도 요즘 보면 4.5%까지도 금리가 오르더라고요. 그럼 4%를 볼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주식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할인율이 높아지면 다른 자산의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요.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바보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썼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입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뭐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높다는 건 실질적으로 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S&P 500 지수의 반전 그래프입니다. 이 반전 그래프랑 이 실질금리의 추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상당히 유사하죠. 금리가 높아지면, 특히나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래도 매크로가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만 보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금리가 높아지면, 여기 이제 금리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 시장을 보는 건데, 금리가 3%랑 5%, 1%, 그리고 이거는 성장주에 대해서 3%, 5%, 1%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금리가 3%일 때 마켓은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 5 정도를 줘서 요구 수익률 8%, 할인율 8% 정도를 받죠. 왜냐면 PR이 한 12.5% 되기 때문에 이걸 역산하면은 요구 수익률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랬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PER은 낮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3%에서 5%로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졌죠. 8%에서 10%로 10%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은 3에서 5%로 갈 때 12.5에서 10.0으로 낮아졌죠. 확인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금리 변화라고 할지라도 금리가 낮았을 때 충격이 훨씬 큽니다. 금리가 1%에서 3%로 갈 때가 3%에서 5%로 갈 때보다 똑같은 2%포인트지만 차이가 훨씬 타격이 큽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실물 경제는 똑같은 금리 변화라도 금리가 높았을 때의 충격이 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1%에서 3%가 됐다고 할게요. 근데 그 이자가 그럼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돼도 500만 원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3%에서 5%로 올랐다고 할게요. 그럼 똑같은 2%포인트인데 이자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0.5%포인트 정도만 올라도 만약에 5.5%가 된다 그러면 300만 원인 상태에서 월급이 그러니까 월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살짝이라도 오르면 이 사람들의 임계치를 건드려요. 그래서 실물 경제는 충격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셉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약간 그렇지 않죠. 초반에 더 강하게 반영하고 이 실물 경제 충격이 크레딧 리스크로 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가 0%에서 4% 이상으로 올라 버렸죠. 오를 것 같죠. 그러면 4%포인트 이상이 오른 겁니다. 그럴 때 시장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마켓의 경우에는 금리가 1%에서 5%로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4%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랬을 때 시장은 PR이 16.7에서 10.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40% 주가가 하락합니다. 성장주에 볼까요? 왜 성장주가 더 타격이 크냐? 성장주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높죠. 그런데 똑같이 1%에서 5%로 간다 그러면 PR이 66.7에서 18.2로 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70%가 떨어져요. 아까 아크펀드가 왜 60%, 70%가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PER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적까지 떨어지면요. 실적이 떨어지면 똑같은 PER일 때 주가는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낮아지면 시장의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환율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금리와 무역 수지가 있겠죠. 금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3%고 미국이 곧 상당 금리 기준으로 4%가 되거든요. 11월에 FOMC를 거치면.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해외 자금들이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이유는 상당히 적겠죠. 그러면 무역 수지라도 좋아야지 돈이 들어올 겁니다. 수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도 못 올리고 있죠. 금리 왜 못 올리냐? 부동산이 대출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1800조가 넘었습니다. GDP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큰데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1300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금리를 더 올리면 부동산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 무역 수지라도 잘 내야 되는데 무역 수지가 지금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났죠. 9월까지도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안 좋은데 돈을 못 벌어오는데 당연히 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환율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 차트고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정확하게 반대죠.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와 더불어서 이 환율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역이 좋아서 환율이 좀 강해질 수 있냐, 이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이제 수비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종합해서 보면, 공격수는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 대체 뭘 봐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죠.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공시에서 내부자가 혹시 사는지, 수주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M&A나 캐펙스 투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왜 보냐? 여기에 기업 분석의 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는 제가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이런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또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제가 공부해 볼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봅니다. 왜 신고가가 났을까? 또는 왜 바닥에서 반등했을까? 이것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업과 통화를 해보거나 기업의 내용을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공격에서 골을 넣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매일 블로그에서 하는 겁니다. 선별 종목에서 이게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드필더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분석이 끝났을 때도 추가적으로 내가 아는 기업이 공시가 났는지, 혹은 내가 아는 기업이 수급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아는 기업에서 차트상으로 뭔가 이슈가 생기진 않았는지, 거래가 늘었거나 아니면 주가가 갑자기 위에서 많이 밀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왜 사고 왜 파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왜 사고 왜 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매일 확인하고 있죠. 업종 동락을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은 IT로 가는지 바이오로 가는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발표하는, 제가 이제 내는 PT 자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제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핵심적으로 지금 시장이 준 영향은 어떤 건지를 제가 점검을 하죠. 그래서 연준이 뭐 하나, 달러 동향은 어땠지, 근데 우리나라 환율 동향은 어땠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는 세계의 어떤 미 연준의 의장이라든가 연준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골키퍼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고수의 반열을 올라가는 건 사실 골키퍼의 역할입니다. 심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비중 조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잘할 수 있냐 이 여부는 사실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쌓아갈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할 때 욕심을 줄일 수 있는가, 또는 시장이 두려워할 때 사자의 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뉴노멀 시대라는 주제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재도 하고 있죠. 자, 그동안 전 세계는 골디락스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뭐냐,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자유무역과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저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정말로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경제 상황을 연출했던 거죠. 이걸 보면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의 원동력이 뭐냐? 저금리는 결국 저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왔고, 저인플레이션은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기존 시대, 그러니까 1990년대, 뭐 짧게 얘기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의 키워드는 신냉전입니다. 우리가 파이가 작아지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남을 신경 쓸 여유는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뭐가 있었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자기 먹을 게 줄어드니까 점점점 자국 우선주의가 생기면서 이 신냉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죠. 우크라이나 이제 내 거다.
그리고 나는 원유랑 가스가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열받으면 핵 터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 대만 내 거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재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전 세계 패권을 내가 장악할 거야. 그리고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 대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열받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니들 제낄 거야. 공급망 재편할 거고 다시 미국이 짱이야. 니들 뭐 잘못 봤어. 나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탈중국을 다시 볼게요. 이제 미국은 중국에서 벗어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우방 중심의 경제 체제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이 저인플레이션을 수출했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 성장에 대한 견제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트럼프가 2018년부터 대중국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매긴다는 건 뭔가요?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는 거죠. 제품의 가격을 높여서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를 높인다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로 가겠다는 걸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었죠. 바이든은 핵심 품목을 미국과 동맹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원료의약품, 그 자동차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근데 생산하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나 우방에서 생산하면 이 높은 생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관세로 아까 소비자 물가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또 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는 풀어나갈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탈러시아를 또 볼게요.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탈러시아 움직임을 보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얼마나 심했냐? 독일은 40%, 유럽연합은 30%였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를 배제하고 딴 데서 수입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우디산, 아니 미국산을 수입한다 그러면 미국은 공급처가 늘어났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늘겠죠. 그럼 전기요금도 오를 텐데요. 그럼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 물가는 어떻게 감당하죠? 그리고 이 LNG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것과 배를 가지고 배에서 선적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PNG는 파이프라인 깼습니다. 근데 LNG는 액화 천연가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스가 있는 걸 액화시킨 다음에 가지고 와서 배로 가지고 와서 다시 액화된 걸 기화시켜서 그 가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LNG를 대규모로 저장할 시설과 LNG를 기체로 바꾸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PNG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LNG 투자를 한다? 그것도 러시아를 배제하고 급하게 투자를 한다?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고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고금리로 대응하고 있죠. 고금리가 되니까 전 세계 달러가 흡수가 되고 있고요. 달러가 흡수가 되니까 강달러가 되고 있죠. 강달러가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달러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하고 있죠. 니들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은 글로벌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아주 좋은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의 전략 변화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1980년대까지 보면 일본이 호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 정도로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야, 니들 엔화가 너무 싸니까 우리가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없고 니들 물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팔려.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를 급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이 힘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습니다. 패권에 도전했지만 결국 강달러 이후, 이때 강달러가 딱 왔잖아요. 강달러 이후에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살았다가 플라자 합의로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서 일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또 볼까요? 유럽이 1999년 유로존을 출범시켰고 그 당시만 해도 기축통화를 넘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008년에 보면 2008년에 크라이시스가 오기 전에 또 강달러가 좀 왔습니다. 근데 금융 이후에 달러가 또 빠졌죠. 근데 이때 이 유럽은 어떻게 됐나요? 재정위기가 오면서 지금까지도 유럽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넘버 2가 되리라고 넘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넘버 2는 누구다?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신의 1위 지위를 위협하는 걸 허용하지 않죠. 그럼 지금도 강달러 왔잖아요. 강달러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지금 113을 넘었죠. 이건 과거돼 있다고. 미국민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미국 일단은 망하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심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것을 소비하지 말자라고 했던 움직임과 비슷해요. 결국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게 부족했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올라간다면 당장 내가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냉전의 구도를 볼게요. 미국 플러스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하면 일단 서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미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애매하지만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 때문에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과 또 누가 있냐? 자원 보유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이 여기 연합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과거 냉전 시대에 보였던 것처럼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인플레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리고 방위비가 늘어날 겁니다. GDP 성장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독일 국방비 한번 보세요. 1990년대 대비해서 독일 까만색이거든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해서 쭉 줄었죠. 90년대에 뭐가 있었나요? 독일 냉전 시대가 끝나는 뭐죠? 그 벽 허물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독일은 계속해서 국방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볼까요? 이게 전 세계 지역별 이제 국방력인데 군사비 지출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메리카죠. 미국은 90년대 냉전 이후에도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시아죠. 아시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계속 늘렸습니다. 근데 유럽을 보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런데 유럽은 똑같아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명목 GDP가 올라갔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데 GDP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굉장히 일정해요. 그렇다는 말은 유럽이 돈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방비를 아껴서 성장하는 데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방위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GDP에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신냉전 시대에. 그리고 이 신냉전과 더불어서 지금 고금리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는 2008년부터 지금 13년, 14년간 제로금리 시대를 겪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굉장히 장기간의 제로금리를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맞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됐어.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났던 게 대표적으로 2008년,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키코 사태가 터졌죠. 키코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수출이 워낙 좋아서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2007년까지 그때 달러 원 환율이 700원, 800원 막 이랬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거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키코라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수익을 나는데 환율이 오를 때는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환율이 급등해버렸죠.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해버리니까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보는 회사들이,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 파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용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글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밸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레딧 리스크가 생기면 밸류를 보지 않아요. 회사가 도산하냐 도산하지 않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밸류를 보지 않고 주가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맞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전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 UK 펜션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채 금리가 5%까지 30년물 기준으로 해서 5%까지도 치솟았죠. 이게 왜 벌어진 건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LDI라고 그 부채 연계 투자라는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워낙 저금리가 오래가 되다 보니까 그 연금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줘야 되는 금리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금리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만큼의 금리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제로금리라고 그러면 내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채권에 투자해봤자 금리로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3%만큼의 차이는 부채가 됩니다.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기준의 투자가 아니고 LDI, 이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0이라 그러면 300만큼 파생상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워낙 저금리 시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갖고 있던 이 파생상품들이 부실화돼 버렸죠. 파생상품들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금이 부족해집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죠. 갖고 있는 자산을 파니까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됐고요. 이런 문제가 과연 영국만의 문제인가? 최근에 네덜란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 과연 이 LDI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분명히 저금리 시대에 적응해서 굉장히 큰 부실이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PF, 부동산 PF 부실 나타나고 있죠. 레고랜드 파산했고요. 이게 PF들이 투자를 하는데 저금리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결국 이자도 갚지 못해서 부실화되는, 그러니까 파산하는 지경으로 가는 PF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PF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가계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이 가계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큰 경제 위기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보이는 이슈가 있죠. 인구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의 뉴노멀인데,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죠. 역피라미드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수능 볼 때, 제 82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을 볼 때, 저때 한 100만 명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년에 26만 명이 태어납니다. 26만 명.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20만 명도 깨지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세대입니다. 주로 돈을 많이 버는 세대죠. 지금 이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변하냐? 보시죠. 2020년 지금이죠. 지금만 보면 15에서 64세 인구의 핵심 인구가 72%입니다. 상당히 많죠.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노인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리고 왜 2010년대, 202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좋았느냐? 명확하게 보이죠. 보세요. 부양비를 합산해 보세요. 합산. 그랬을 때 이때는 유수는 우리가 어린애를 많이 낳아서 어린애에 대한 부양비가 높았잖아요.
근데 2010년, 20년대 어린애는 적게 나면서 노인 인구가 적으니까 합산 부양비는 오히려 적었죠. 합산 부양비는 적었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리고 에코 베이비 붐 세대들이 경제의 중추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좋잖아요. 근데 10년만 지나면요. 2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폰지거든요. 폰지. 이게 설계할 때부터 이게 폰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요. 이게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파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금 받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뒤엔 타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부터 지방에서는 한국인 아이가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혼혈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한국 아이가 차별을 받는다고 해요. 이 문제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사실은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섣부른 것 같고 가장 명확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명확한 얘기를 들으면 지금 채권을 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면 현금 부자들이 한전채나 국고채를 사고 있대요. 딱 보세요. 2022년 5월만 하더라도 채권 비중이 20%였는데 지금 26.5%까지 늘고 주식 비중은 줄었습니다. 채권을 왜 늘릴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권 가격이 워낙 싸졌죠. 이거 10년물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한번 볼까요? 할인율이 1%에서 지금 한 4% 가까이 왔죠.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냐? 12,500원에서 6,500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에서 4%만 갔다고 하더라도 한 3-40%는 빠진 거예요. 국고채가 이렇게 가격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싸졌잖아요. 채권이. 여기에다가 이때 만약에 1%일 때 2% 이표치일 때 만약에 발행했다 그러면 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에 200원 이자가 나오죠. 그런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낮다 그러면 6,500원에 대한 200원 이자는 사실 2%가 아니잖아요. 4%죠, 4%. 그런데도 이자에 대한 과세는 표면금리, 이 2% 표면금리에만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가 줄어들죠. 그 부자들이 살만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냉전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지만 금리는 결국 조금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 CPI가 내려오면 금리가 내려올 텐데 금리가 내려오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포인트만 내려간다고 해볼까요? 그럼 6,500원에서 8,000원으로 20%가 올라가 버리죠. 나는 그냥 버티면서 이자만 받고 있더라도 4% 이자만 받고 있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추가 소득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자도 안 내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이 추가 소득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 꼭 주식만 생각하시지 말고 채권을 사라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에도 혹시 투자하시면 미국에 20년물 이상 투자하는 장기채 ETF TLT가 있거든요. 이게 170불까지 갔다가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글로벌리 가장 큰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매년 1.5%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이제 매달 배당을 해요. 저 같으면 이 TLT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달러는 초강세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강세로 가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TLT 가격이 오르고 환율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주식 이외에는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에 관련된 얘기는 그냥 앞으로 뭐 꾸준하게 얘기를 나눠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도 계속 올릴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난감하죠. 갑자기 채권을 얘기해서. 근데 채권도 보면 이거 ETF입니다. ETF.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선물 기반 ETF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선물 기반이라 그런지 가격이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 한국채 ETF도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에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신냉전 기반으로 했던 할 수 있는 투자는 지금 당장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길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맞는데, 일단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올라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들어갈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 표면금리요? 음, 채권 가격은 할인율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표면금리라고 하는 건 이 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금리. 예금을 내가 만 원을 넣었는데 2% 준다 그러면 200원을 매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표면금리입니다. 근데 예금의 가치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뭐 8,0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 8,000원이라 그러면 8,000원에 대한 200원의 실질적인 금리는 높잖아요. 근데 표면금리는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도 뭐 거의 없고 아유 많이 죄송한데 혹시나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더 다듬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